안녕하세요, 무리씨입니다. 이번에도 하늘 아래 첫 이름 아버지에 나오는 박용화 시인의 아버지의 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 시인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일은 당신이 어떤 이든 당신은 제 아버지고 제가 어떤 사람이든 저는 당신의 아들이듯 당신을 제 삶에서 아주 떼어놓고 싶다 해도 아주 떼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라고 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피, 박용화. 아버지는 떠났지요. 저와 하나뿐인 형을 조부모한테 맡기고 한전 직원이 되어 시내버스조차 들어오지 않던 시골 마을을 떠나갔지요. 내가 6살 때의 일이지요. 시골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아버지는 농부였는데 아버지가 어떤 농부였는지 농사꾼으로서 어느 정도로 농사일에 애정을 갖고 신경을 쓰며 일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1934년생인 당신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과 젊은 날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으니 모릅니다. 일제징용까지 갔다 살아 돌아온 할아버지야말로 순환이대의 전형이라 해도 틀리지 않겠죠. 어머니로부터 훗날 들은 바로 비록 남의 땅이었지만 적지 않은 땅을 할아버지가 붙여 그 곤궁한 시절에도 밥 굶지 않으며 얼마간의 땅도 구입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시골 마을을 떠나 아버지 직장이 있던 타지를 떠돌기 전 제가 너무 어렸다고는 해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이상하고 신기하리만치 전무합니다. 희미한 생김새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 제 시야에 들어오는 건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버지 인생도 지금까지와는 사뭇 달랐을 것이고 제 인생도 제 형과 아우들의 인생도 대책 없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후적인 해석이지만 그랬다면, 그래서 그 시골서 함께 살았다면 우리 형제들이 대학물 먹는 건 고사하고 아버지의 성격과 제 성격이 부딪혀 저는 지금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은 인간이 되었거나 일찍이 집을 뛰쳐나가는 사태가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까놓고 말해 당신과 나는 당신하고 당신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듯 피가 충돌하듯 상극이죠. 극과 극은 통한다는데 우리들이 그건 전혀 통하지 않는 각각의 극일 뿐인 것이죠. 당신에겐 결례가 된다 해도 당신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게 된 것은 어디 매이기 싫어하는 제 기질도 기질이지만 간섭받는 걸 극도로 꺼리는 제 성격으로 봐선 당신과 함께 생활하지 않은 건 여러모로 축복이었죠. 조부모와 함께 보냈던 제 유년은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누렸을 기쁨보다 같이 살지 않음으로 해서 제가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기쁨이 훨씬 더 컸다고 자부합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행복한 기운이 피 가득 올라옵니다. 당신은 이미 옛날에 다 잊었겠지만 제 기억 속에 당신이 절대 군주처럼 각인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시골을 떠나던 해 가을 어머니가 추석을 새로 할머니 집에 왔을 때 형은 초등학생이었고 저는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을 때여서 그토록 엄마 따라가겠다 조르는 통에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아버지가 일하던 강원도 고성의 어촌 대진으로 갔었죠. 어부들이 전봇대 사이에 묶여놓은 밧줄 위에 올라가 놀다 다리가 걸려 떨어지면서 다리뼈에 금이 가는 사고가 났었죠. 저는 당연히 일어설 수가 없었고 전후 사정을 알아보시지도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쓰러져 몸도 못 가누던 그 어린 자식에게 몽둥이를 들고 내려와 눈알 부라리며 호통치던 그날 아버지의 모습은 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아무리 부정해도 어쩔 수 없는 제 아버지의 모습으로 제 심신에 아주 오래되도록 박혔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그날 손도 까딱하지 않았으며
결국 저를 들어 방으로 옮긴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프로 기사 중에 삼초서란 별명이 붙은 기사가 있지요. 속기 중의 속기, 소속기와 기사인 그가 3초를 못 참고 술을 둔다 해서 붙여진 별명일 테지만 술을 그만큼 빨리 한눈에 읽는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기재를 타고났다는 긍정의 의미도 있으니 제 별명 속에 든 내용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저 프로기사의 별명에 빗대 삼초박이라 불러드리고 싶네요. 3초를 못 참고 화를 내서 그렇기도 하지만 아버지에게 3초면 화를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어서 더 그렇습니다. 저는 말하기와 글쓰기를 배우기 전에 당신이 화내던 얼굴부터 먼저 알았습니다. 어떨 때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아버지는 마치 화를 내고 싶어 기회를 엿보는 사람처럼 누군가 불을 지르지 않아도 화를 낼 판에 화를 낼 빌미라도 생기면 그래 너 마침 잘 걸렸다 하며 아니나 다를까 화를 시작하고 그런 화를 점점 더 부채질하는 후원자가 마치 자신 속에 들어있기라도 하듯 화를 가열 중폭시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질리게 만든 적이 셀 수 없었습니다. 대체 저 많은 화가 어디서 왔으며 누구보다 그 많은 화와 함께 오랜 세월 지내야 했던 당신 자신이 괴로웠을 것이고 그걸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가장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더러 그러시더군요. 다 지난 일이니 이제와 어쩌겠냐마는 그 시절로 다시가 살려면 자살하고 만다. 는 말이 헛말이 아닌 것이지요. 어머니가 감당해야 했을 고통은 당신이나 저 같은 사내들이 헤아릴 수 있는 성질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런 당신이 크게 아프지 않고 여든을 넘어선 것은 그야말로 당신이 복이고 우리 가족의 복이라 해야겠죠. 감기 몸살이라도 나면 당신은 당신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을 들들 볶아댔지요. 당신 주위에 있는 공기들조차 당신을 못마땅하게 여겨 당신을 피했을 정도라는 걸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아버지로 인해 받은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버지로 인해 받은 고통을 아버지는 아시는지 모르는지 도대체 개념 없는 사람처럼 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며 아버지 이외의 사람에 대해 공감하고 고통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주 미약해서 아버지에게 뭘 더 기대하고 바랄 게 없었습니다. 이제와 부정한들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암에 걸려 수술하는 비상상태가 발생했는데도 아버지는 병간호는커녕 병원에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아버지한테 졌습니다. 졌어요. 그때가 어머니 나이 70이고 수술 잘 끝나고 항암 치료 받을 때 어머니보다 10살이나 위인 이모가 서울로 급하대 어머니 병간호 한 걸 모르실 거예요. 꿈에서라도 아버지를 닮을까 두렵습니다. 웬만해선 가족을 걸고 넘어지지 않는 제 처가 어느 날 골이 났는지 저보고 그러더군요. 당신 아버지를 그렇게 부정하고 싫어해도 당신 형제들 중에 당신이 당신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할 때 당신 피 속엔 당신 아버지의 피가 유구해요 라는 소리를 들을 땐 저도 기분이 급속 냉각되고 저도 제가 상당 부분 싫었습니다. 제가 할머니하고 살 때 아버지가 절 가끔이라도 생각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버지와 떨어져 살면서 아버지가 생각나지도 않았고 일부러 생각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고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어린 시절부터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 혼자 잘 놀았고 혼자 노는데 타고난 아이처럼 잘 놀았습니다. 무리와 어울리거나 무리 짓기를 싫어하고 더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저놈을 아주 일찍 스스로 터득하고 한때는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게 1년에 2번 명절이거나 특별한 경조사가 있을 때 아버지가 나타나시면 아버지 바짝 힘들어간 이마와 아버지 물기 없는 짜증과 심술 섞인 목소리라도 들리면 저 혼자 있는 평온과 저만의 세계는 삽시간에 금가고 물이 들이치고 곧이어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할머니 집에 오는 곳 못지않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되면 당신이 근무하는 직장으로 형과 함께 갈 때의 마음 역시 비슷한 것이었지요.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난다는 큰 즐거움이 있는 반면 한두 달 당신과 지내야 하는 부담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계시는 곳에 가면 당신은 응? 왔냐? 무뚝뚝하게 한마디 하곤 그걸 끝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1년에 한두 번 보는 부자지간인데 마치 남과 남이 만난 듯 어쩌면 그렇게 어색하고 무뚝뚝하고 멋대가리가 없는 만남이 다 있을까 싶었습니다. 우리 사이엔 부자지간이라는 정이 거의 실종된 사람 같았으며 그건 어릴 때나 지금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도 않습니다. 만나면 괴로워 그게 당신과 저였고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는 수시로 뭔가 불안에 가득 찬 인생의 즐거움을 어떻게 구가해야 할지 선험적으로 받은 것도 후천적으로 배운 것도 없는 한 남자를 방학 내내 견디다 방학이 끝날 때쯤 마침 해방이 되기라도 한 듯 조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니 방학이 제겐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죠. 그래도 아버지 직장이 일이 년이 멀다 하고 발령이나 옮겨 다니는 바람에 저는 방학 때마다 낯선 고장의 풍광과 풍물을 접할 수 있었던 것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방학이 시작될 쯤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기쁨보다 방학이 끝날 때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아버지를 가까이서 보지 않아도 되는 기쁨이 더 컸던 유년이었습니다. 당신은 늘 이마에 화를 새기고 그걸 언제 터뜨릴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화를 당신 직장과 함께 옮겨 다니며 어머니와 제 손 아래 동생들이 고스란히 감당했을 걸 생각하면 지금도 제 가슴은 새 가슴이 되고 제 머리는 새 머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 어머니가 강릉에 집을 구하고 같이 살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평일엔 직장에 있던 타지에서 계셨고 주말이면 강릉 집에 와 계시다 월요일 새벽이면 회사로 가곤 했지요. 회사에 근무하다 주말에 아버지가 나타나면 그렇지 않아도 말없던 청소년이었던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야 하는 주말엔 더 말이 없었지요. 저는 아버지하고 말하는 게 싫었고 솔직히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하는 말 듣는 것에 고역이었고 남의 속도 모르고 넌 참 말이 없어 라고 한마디 하실 때 뭘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속에다 담고 잠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우리는 무슨 엄숙한 의식을 치르듯 묵묵하게 그저 수저질만 해댔지요. 도대체 당신과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며 무슨 말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중2 때부터 발병한 축농증으로 고3 때까지 남모르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던 시절 하루는 밥상에서 아버지가 제게 요즘 코는 괜찮냐고 물으셨죠. 뜻하지 않은 아버지의 관심에 저는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처럼 밥만 후딱 먹고 제 방으로 돌아오자 제 태도가 불만스러웠던 형이 이 자식이 아버지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한다? 며 날 두들겨 팰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 형은 형이라는 이유로 동생들에게 유세나 부리는 그런 형이 아니었는데도 그땐 상심이 컸던 모양입니다. 형과 단둘이 어릴 때부터 지내서 그런지 당신이 안 계시던 자리에서 형이 저를 지켜보고 보듬어 줬습니다. 아버지가 들으면 언짢으시겠지만 제겐 형이 품도 넓고 가슴도 따뜻하고 아버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의 기본 틀이 좋고 기골이 장대한 사내축에 들었지요. 목까지 짧아서 맷집 좋게 생겼죠. 제 몸과는 골격 자체부터 다르지요. 아버지는 정말이지 힘쓰게 생겼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몸을 보고 있으면 삶의 유연성이라곤 깃들일 데 없는 아집과 고집 덩어리로 뭉쳐진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는 거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침소봉대해 화내는 것도 싫었지만 이방저방 다니며 양치질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늘 인상을 쓰고 있는 것도 싫었지만 뽕짝을 크게 듣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가족이 모인 명절날 밤에도
수틀리면 택시 대절에 직장이 있는 곳으로 날라버리는 당신이 돌발적인 모습에서 역시 수틀리면 그러기도 하는 제 모습의 원형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도 벌레 싫어하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벌레가 나무에 낀다고 창문 옆 단감나무 두 그루를 베어버린 것을 실망을 넘어 당신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감나무의 그 탐스러운 잎사귀와 잎사귀를 때리던 여름, 빗소리와 황급빛 열매와 단풍 드는 잎까지 베어버린 걸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명절날 가족끼리 밥 먹을 때 당신 입맛에 맞는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젓가락으로 접시째 자기 밥그릇 옆으로 당겨다 놓고 독점하다시피 드실 땐 정말이지 부모 자식 사이를 떠나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당신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는 걸 절실하게 알게 된 건 제가 청년이 되고도 또 한참 지난 뒤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뒤를 봐야 한다는 말이 제게는 사람의 본색이나 본성은 그 사람이 속에 생겨먹은 건 잠재돼 있다. 어떤 계기를 맞아 하루아침에 밖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숨기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들통나는 데는 하루아침이면 족한 것이지요. 아버지 속에 잠재되어 있던 아버지의 본색이 밖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은 22여 년 근무한 한국전력에서 퇴사한 1990년대 이후지요. 마음 무렵에 술, 담배 끊고 몸 관리했으니 건강하시고 그나마 직장 생활로 숨죽이고 있던 당신의 에너지가 퇴사하시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니 그 잉여 에너지가 가족들 특히 힘없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들이쳤겠지요. 당신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당신도 당신 자신을 견딜 수 없어 그렇게 여러 사람 속 뒤집는 것인지도 모르죠. 난들 그러고 싶어 그러겠냐?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다른 내가 그러는 것이란다. 그러니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제 당신을 생각하는 일은 괴로운 일이라기보다 짜증나기보다 안쓰럽고 안쓰럽기보다 측은한 일이기도 하여 자식이라 할지라도 속수무책이고 그저 몸 아프지 않고 인생의 말년을 보내시다 3일만 앓다 이 세상 밖으로 퇴장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지금껏 당신한테 격려가 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은 적 없었어요. 당신은 젊은 날 기억은 물론이고 술거리였음에도 지금껏 저한테 술 한잔 권하거나 따라준 적이 없고 담배 한 대 권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오직 밥을 먹기 위한 것이지 서로의 안부와 살아가는 얘기를 들으려고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은 예나 이제나 바뀌지 않는 철칙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신 힘으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시킨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모자라겠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거 외엔 인간적인 매력이라곤 전무한 사람이었고 이승은 물론이고 저승의 한 식탁에서도 같이 앉아 밥 먹기 싫은 사람 꼽으라면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일말의 엇거림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저는 한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는 있어도 한 지붕을 같이 이고 한 식탁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앉아 있는 자체가 상극이고 비극의 현장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이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새벽 버스 타고 직장으로 떠나던 그 먼 날의 당신이 새벽을 높게 칩니다. 저를 뻗치게 한 날도 적지 않았지만 타지에서 혼자 지내며 일하시던 당신이 뒷모습을 높게 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부모 자식도 결국엔 각자고 궁극적으로 타인입니다. 요즘도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새벽에 깨어 운동하시는 아버지, 조미료 든 음식은 일절 입에도 안 갖다 대는 아버지, 몸 관리 잘하시는 아버지, 여든이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도 기세등등하시니 제가 하루 술이라도 3개 먹으면 넌 술 3개 먹으면 몇 달 앓은 사람 같다? 며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술 담배 하는 제게 딴 건 몰라도 네 애비 몸 신경 쓰는 것만큼은 배워라. 당부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시여, 당신은 당신 식대로 사세요.
이제와 바뀌겠어요. 당신은 당신 방식이 아닌 식으로 3일만 사시면 곧바로 병이 날 거예요. 아버지 성질 지구 밖으로 나갈리 만무하지요. 제가 평소 세상을 바꾸려는 자는 지 애미애비부터 바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것도 부모가 그토록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요. 인간이란 인간의 생각이란 변질되기는 쉬워도 참으로 바뀌기는 어렵지요. 사람이 얼마나 안 바뀌는지 일생 갖고 안 되는구나 싶고 심지어 인간이 바뀌려면 인간이 죽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지요. 제가 당신을 바꾸기는커녕 당신을 멀리 피하듯 당신 또한 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며 어머니를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지요. 아버지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아버지가 안다고 말하면 제 손가락을 자르겠어요. 자상하신 면이라곤 점 하나만큼도 없는 아버지. 그렇다고 영악한 것도 아니죠. 영악한 사람이었으면 지역 기관장들과 어울려 도박이나 하고 술 추렴이나 하며 돈도 모으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깎아먹었겠지요. 당신이 월급 봉투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을 때 어머니 가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은 아직도 모를 거예요. 안다면 제 아버지가 아닐 겁니다. 아버지는 제게 아버지이기 전에 스승 아닌 스승입니다. 제가 아버지라는 스승에게 배울 건 스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초등학생이 되어 가문을 정리하는 숙제가 떨어지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말자가 될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그렇게 결의를 다부지게 다진다 해도 제 피 속에는 아버지의 피가 전설처럼 흐릅니다. 저는 제 피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피를 가끔 들여다봅니다. 꺼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피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너도 쉽지는 않을 게다. 이 땅의 대개의 아버지들이 그렇듯 명문대 나와 한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아들을 원했을 당신의 바람과 기대는 달리 저는 너무도 먼 곳으로 다른 나라로 가버리고 말았고 글줄이나 쓴답시고 헤매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아버지가 원한 삶을 살지 않고 제가 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딸도 제가 원한 삶이 아닌 딸 자신이 원한 그런 삶을 살길 바라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원했던 사람이 아닌 제가 원했던 사람이 되었으며 제 자식 역시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닌 딸이 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시절 초저녁 잠이 유독 많았던 저는 새벽 서너 시에 일어나 공부를 했는데 그 시간에 회사 가려 새벽에 움직여야 했던 아버지 눈에 제가 대견해 보였던지 형한테도 주지 않던 용돈을 슬그머니 놓고 가기도 했었죠. 그러나 제가 고교 때 학교 공부를 거의 접다시피 했을 때 그리고 제가 명문대학을 갈 가망성이 완전히 사라진 걸 알고 아버지는 그동안 제게 보여준 호의를 냉대로 바꾸어 당신의 이마에 화인처럼 두르고 저를 대했죠. 그래,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S대 가는 녀석도 하나 없나? 하셨을 때 사실 저는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아버지를 되레 측은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죠. 아버지가 저를 비롯해 우리 형제들에게 매를 들거나 한 적은 없지만 구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한 적은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생선처럼 던져져 찢겨졌고 고아처럼 나부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일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당신은 제 아버지고 제가 어떤 사람이든 저는 당신이 아들이듯 당신을 제 삶에서 아주 떼어놓고 싶다 해도 아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지요. 되도록 당신을 생각하지 않는 제가 이렇게 당신에 대해 글줄이나 쓰고 있는 것짓은 저를 발가벗기고 들여다보는 일처럼 난감한 것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미워하는 건 제 체질이 아니죠. 저는 아버지 덕에 이 세상에 나왔으나 그 덕을 고마워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제 평심에 두드러기가 생겨요. 저는 제가 염두에 두고 수시로 꺼내보는 가슴 속 사람들과 달리 당신은 거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고 실상 저는 제 앞가림하기도 벅차고 또 당신 생각을 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당신 생각 안 하는 게 상책이어서
그 어린 시절 멀리 타관에 계시던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고 제가 잘 지냈듯 저는 요즘 강릉에 계신 당신을 거의 있다시피 하고 지내지요. 있다시피 하고 지내지만 제 몸속에는 그렇게도 제가 떨쳐놓으려 했고 삭제하려 한 아버지의 피가, 부계의 피가 고스란히 전설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고,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 그토록 다짐해도 아버지를 닮은 이 세상의 숱한 아이들처럼 이 피의 전통은 사사온 것이 아니며 그 힘 또한 면면하고 막강합니다. 저는 이 피를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피의 전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삶을 구할 것입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지만 당신이 120 넘어 150살까지 살겠다고 한 말을 들었을 땐 허탈한 웃음이 나오기 전에 무안했습니다. 이제 80을 넘기셨으니 당신 뜻대로 되신다면 아직 70년이나 더 살아야 하고 당신 소원대로 되신다면 어쩌면 저보다 아니 분명 저보다 오래 사실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만 해도 아프지 않고 몇만큼 살다 세상 밖으로 나가면 되지. 그렇게 장수하는 게 인간에게 꼭 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100살이든 150살이든 사십시오. 아버지에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단 아프지 말고 사십시오. 당신이 아프면 당신 곁에 붙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잘 울었는데 커서는 잘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울 줄 몰라서가 아니라 우는 걸 싫어하게 되었고 특히 남들이 보는 데서 우는 게 어떤 의도가 개입된 가식같이 느껴져 눈동자까지 올라온 눈물을 다시 둘둘 말아 눈물의 출발지로 내려보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당신이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냉루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잘 울지 않는 건 저 애비 피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날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화낼 줄 모르는 아이였는데 커서는 폭발하거나 화를 참아내느라 제 속을 불길로 채워야 했습니다. 어떨 땐 화를 풀거나 놓아줄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더 화가 나고 한번 화가 작동하면 멈추기 어려워 제가 화를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몹쓸 생각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것 역시 제 애비 더러운 혈통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피에서 아버지의 피를 외면하고 나는 아버지와는 다르다. 힘주어 떼어놓으려 할수록 아버지의 피는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원수를 닮지 않으려는 사람 속 깊이 원수가 들어와 또아리를 틀고 아버지의 피가 제 속에서 용트림합니다. 어떨 땐 이 피둑을 무너뜨려 다 쏟아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제 속에 흐르는 당신 피와 앞으로도 진화한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숱한 아버지들처럼 저 역시 쉽사리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숱한 아들들처럼 아버지, 당신은 씻을 수 없는 씻는다 해도 씻기지 않는 나였습니다. 아무리 나를 나로부터 떼어놓으려 해도 떼어놓을 수 없는 내가 바로 당신, 아버지 당신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제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해도 나는 아버지가 아니며 나대로 살 겁니다. 어머니가 한 말이 아직도 떠나지 않습니다. 3대에 끝내라. 고맙습니다.